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정겨지가 잠깐만요. 그래. 물 달라고 참기니까. 이번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1시 31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재밌게 읽었죠? 재밌게 읽었고, 요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 이번 시간 마치고 저는 족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오디오북을 해드릴 텐데요.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인간만이 갖는 욕망의 기원. 브루스 후드 지음, 최호영 옮김, RHK 코리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은이 브루스 후드, 실험 심리학자이자 발달인지 신경과학 전문 철학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MIT 개건 교수, 하버드 대학교 교수동을 역임하고 현재 브리스톨 대학교 실험심리학과 교수 겸 동대학 인지발달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력 초기부터 일반 대중을 위한 과학활동을 활발히 참여했다. 영국 최고의 대중과학 행사인 영국 과학축제와 과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영국 왕립연구소의 크리스마스 강의에서 발제를 맡았다. BBC에서 방송된 이 강의는 4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국제유아연구학회 신진연구자상, 미국 심리학회 로버트 판츠상 외 다수의 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모습이 모두 가짜라면 뇌는 작아지고 싶어한다가 있다. 옮기니 최호영,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구성주의에 대한 연구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이 눈에 띄네요. 알매 나무, 뇌과학과 과학, 옳고 그름,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들러 삶의 의미 등이 있다. 예. 이분이 번역한 책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많이 있네요. 뇌와 인지, 인류, 사람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온 분 같습니다. 자, 차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얼마나 흥청거릴 수 있을까? 1장, 이것은 진짜 내 것이 맞는가? 주운 사람이 임자, 각자 도생의 재산, 너는 내 거야. 아이는 부모의 것일까? 가난한 이들의 포퓰리스트, 이 아이디어는 누구 것?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2장, 점유로는 모자란 소유, 적어도 너보다는 더 공작인 최초의 유산, 방관자의 감시, 공유지의 비극. 3장, 갖겠다는 권한, 뺏겠다는 욕망, 누구의 것도 아닌 뱅크시, 주면 당근, 뺏으면 채찍, 내 거라는 꼬리표, 노력은 소유의 필요 조건일까, 주인을 가려내는 법, 낡아빠진 고민형과 담요. 4장, 불의와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살고 싶은 미국인, 독재자 게임,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 정직한 위선자, 이익보다는 보복을, 슬플 땐 함께 당기기, 호모 이코노미쿠스와의
작별. 5장 과시. 비싸고 무겁고 덧없는 옷. 과시를 위한 사치. 소비는 필요보다 크다. 수컷 공작의 꽤 지나친 꼴이 좋아 보여서 좋은 것을. 멈추지 않는 상대성 기계.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 블링 문화. 샤덴프로이데와 키 큰 양귀비. 국부. 6장 곳곳에 묻은 정체성. 자아는 소유물로 확장된다. 상품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는 곳을 바꾸면 탐욕도 변할까? 내 것에만 집중하는 나. 손실이 따르는 이익 계산. 후회는 기쁨보다 강하다. 7장 상실해야 할 때를 아는 자. 손안의 새 한 마리. 추구에 중독된 사람들. 포기를 포기하기. 주인 없는 집에 사는 마음. 땅 패티시. 소유와 행복은 같은 말일까? 매진말. 죽기 전에 가져야 할 것들. 참고 자료. 네, 재밌겠네요. 중고책으로 샀는데, 중고책으로 싸게 샀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에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오디오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 오디오북이라고 해놓고 너무 제가 말이 많았는데 이번 시간은 오디오북에 좀 충실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스토리 5 중독.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 나쁜 남자라는 늪에 빠진 여자들. 이성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는 없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시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가? 여러 번의 사랑을 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고 또다시 고통 속에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숙명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 숙명. 숙명이라고 했다. 생각해보자. 단 한 사람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전까지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의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다. 저는 결혼이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숙명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친 것.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은 숙명일 수밖에 없죠. 운명은 다르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우연히 저에게 닥쳐진 일, 부부 같은 게 대표적이고, 그러므로 숙명만큼 무겁진 않다. 운명.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애, 사랑, 시련 등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봤을 만큼 대중적이면서도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속적이고 심지어 진부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사랑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있어 사랑하리를 하더라도 그 아픔을 마음껏 드러내지도 못한다. 유교적인 가풍이 남아있거나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은 입 밖으로 내기는커녕 티를 내는 것조차 민망하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별의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거나 누구나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사랑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실제 이별의 아픔은 한 사람의 인성을 바꿔놓기도 하고 오랜 시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을 망가뜨리는 경우 또한 흔하다. 실연을 당하고 그 고통으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롭고 특이한 뉴스가 아니다. 그만큼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사랑의 상처로 마음의 병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엔 이른바 나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들이 많다. 나쁜 남자라. 이 앞에서 했던 그 윤식이라는 남자, 그런 남자들이 좀 나쁜 남자겠죠. 솔직히 이 전 시간에 윤식이라는 남자는 환자로 왔지만 편에서 그렇게 불쌍하진 않더라고요. 예. 자, 나쁜 남자가 더 유명한 이유. 많은 여자들이 소위 나쁜 남자들에게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 반대로 나쁜 여자들에게 상처받는 남자들도 많다. 매일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 생각에는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의 비율은 누가 만일할 것도 없을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애초에 남성의 호르몬과 여성의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능동적, 야성적, 그리고 수동적, 부드러움 등의 단어들로 그 성향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성향은 남자답다거나 여성스럽다는 말로 굳어졌을 정도이다. 이러한 차이는 딸과 아들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들이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남녀 간 성향 차이는 더 확연하기 때문이다. 남자아이들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더 어그레시브, 즉 공격적이다. 여자아이는 여성스럽게, 사내아이는 남자답게 키우고자 하는 대다수 부모들의 양육 방식이 이러한 성향을 더 부채질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만국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수동적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의존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고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여운이 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훨씬 오래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의존적인 성격이 부정적인 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병적인 의존적 성격 장애나 정도가 심한 성격을 제외하면 그런 성향은 오히려 인간적이면서도 사회성을 두루 갖춘 융통성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들은 주의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에 쉽게 노출되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쁜 여자한테 상처받는 남자보다 나쁜 남자한테 상처받는 여자 이야기에 더 익숙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요즘 나쁜 남자라는 말은 정말로 나쁜 사람만 일컫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자신은 헤어지기 싫었는데 결국 남자의 의지에 의해서 헤어짐을 당했을 때 그 상대 남자까지 통틀어 나쁜 남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른바 나쁜 남자와의 경험은 여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실연의 상처로 자살하는 비율만 봐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여자가 월등히 높다. 왜 그럴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자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뭔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 나쁜 남자를 만나 깊은 상처를 받고 상담 치료를 받았던
28의 한국 여자 제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더욱 어이없는 사실은 제가 아직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런 제 자신도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정신치료를 하면서 내가 놀란 것은 제인처럼 생각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다.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자들이 있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수년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런 남자들은 대개 이성뿐만 아니라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종국에는 극단적 이기성을 보인다. 이런 남자들의 진실을 알아차린 여자들은 당연히 분노와 배신감에 괴로워한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많은 여자들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다. 내가 병아리 테라피스트였을 때는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내가 기껏 그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라고는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과 헤어졌으니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녀들에게 이런 식의 위로는 씨도 먹히지 않았다. 제인의 경우 그렇다고 그 남자와 재결합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있을 정도의 이성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인처럼 납득할 수 없는 순애보 사랑으로 피눈물을 쏟아내는 여자들이 계속 나타났다. 어떻게 그런 남자를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녀들은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 저도 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반은 이성과 논리로 나머지 반은 비논리적 감성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 순간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아무 불만이 없는데도 바람을 피우는 부부 이야기라든지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하루 앞두고 술자리에 나가 술을 마신다든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머지 절반은 이성과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만든 잠재의식이라는 게 실로 엄청난 개념인 것이다. 잠재의식, 무의식. 나쁜 남자인 걸 알면서도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여자들 중에는 제인처럼 비이성적인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제인은 자신이 종종 쓰레기처럼 느껴진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자책은 얼토당토 않다. 비록 배신에 대한 증오 그리고 미움의 감정이 뒤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쁜 남자들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감정은 대체로 순수하고 진실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잊지 못해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본다. 어쩌면 많은 여자들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를 만나 고통을 겪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런 당신이 왜 자신을 미워하면서까지 자책해야만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남자임을 알고 난 즉시 사랑을 칼처럼 끊어버린 여자들은 순수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는 말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해석은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더군다나 사람의 심리에 대해 논할 때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쁜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여자들은 그 반대라는 식의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단지 그런 여자들은 이성이 감성보다 더 강할 뿐이다. 네. 이해합니다. 네.
상처받은 여자들에 대한 정신치료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상처받은 감정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틋한 사랑이나 미련보다는 차라리 그 남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갖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다. 바로 제인이 그랬다. 상담을 시작한 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전 남자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놈을 좋아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해요. 나는 제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최소한 그 남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 남자와의 섹스만큼은 매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몸정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는 몸정이 마음의 정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쁜 남자를 잊지 못하는 여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었던 말 중 하나이다. 이것도 근데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만큼 뼛속 깊이 이기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는 몸이 간 만큼 마음이 가고 남자는 몸이 간 만큼 마음이 떠난다고 했던가. 불편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은 연애와 섹스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떼놓고 말할 수 없는 주제라는 사실이다. 여자를 좀 안다고 자부하는 남자들은 상대방과 잠을 자는 것이 그 여자의 사랑을 얻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남자를 좀 안다는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교묘하게 잘 이용할 줄 안다. 섹스는 쾌락을 얻는 것 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남녀의 사랑을 논하면서 몸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자들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 만큼 몸도 가까워지고 반대로 몸이 가까워지는 만큼 마음도 균형을 맞추며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 남자와 연애를 할 때는 항상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 긍정적이다. 몸이 먼저 가까워지는 경우 여자의 마음은 쉽게 상처에 노출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되고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의 미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성향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논하려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부터 시작해 인간의 역사와 오래된 관습, 각 지역의 문화와 집단 무의식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여자라도 다른 성향을 보이는 여자, 남자지만 몸정과 마음의 정이 비례하는 경우 등 수많은 이야기와 상황들을 간과하고 이러한 성향만 맹신한다면 여자와 남자의 사랑을 일반화시킬 위험도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나는 지금 나쁜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을 알기 전까지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지 알았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인의 그 나쁜 남자는 그런 법만 있다면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고 싶은 정도였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제인은 그 남자와 헤어진 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되찾은 듯 했다. 잠도 잘 잤고 식욕도 돌아오고 있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나쁜 남자와의 사랑은 순식간에 빠져들고 헤어나오기는 힘들지만 눈앞에서 그 남자가 사라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잊히기도 한다.
일종의 최면 상태와 비슷하다. 강하고 깊게 걸린 최면은 쉽게 깨어날 수 없지만 깨어나고 나면 최면 상태의 기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개운한 법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런 깊은 최면에 들 수 있었는지 신기해한다. 나쁜 남자에 대한 사랑 혹은 열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두 가지의 감정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남자에 대한 일종의 증오와 그런 남자를 사랑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 그것이다. 일단 이런 단계에 들어서면 상담은 훨씬 수월해진다. 적어도 사랑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에서 서서히 헤어나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바로 제인이 그런 단계까지 와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식욕과 수면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자살 충동 역시 줄어들고 있었다. 제인에 의하면 이 남자는 순전히 바람둥이였다. 이 남자가 어느 날 밖에서 술에 취해 엉뚱한 여자 이름을 부르며 제인의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제인은 아마도 더 한참 뒤에야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알았을 터였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제인은 그 남자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지웠던 여자도 있었고 아예 낳아서 기르고 있는 여자까지 있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원했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행복해하는 여자였다고 했다. 제인은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며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인 남자에게 책임감이나 죄의식을 주기는커녕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까지 줬다며 분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그 남자를 거절하지 못했다. 오히려 다시 떠날까 두려워 그의 과거를 모르는 척했다.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힘들어할 시간 또한 길어질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어떤 미래도 같이 꿈꿀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인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제인은 결국 다른 여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제인이 치료를 받으러 온 첫날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질질 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제인이었기에 지난 2개월간 그녀의 정신적 투병이 한편으로는 더욱 치열해 보였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난 제인이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그 앞에서 다시 무너져 버렸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지 알았을 때 사랑하는 마음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다시 나타난 사실을 말하며 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얼마 뒤 제인은 유혹에 못 이겨 그와 다시 잠을 자고 말았다. 다시 괴로웠던 2개월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럴까? 아니 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이 왜 자신에게 상처만 남긴 남자들을 잊지 못할까? 거절하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계산에 능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사랑에 빠지면 그녀들은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학대한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불행해질 것을 뻔히 알고도 그 모든 고통을 억누르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게 중독이 많네요. 중독. 예, 이 책 제목을 중독으로 달았는데 중독된 거죠.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예,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성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감금병원이나 전문 요양원 등에 들어간 사람들은 디톡스 과정을 거친다. 디톡스 과정이 없이는 중독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디톡스 과정이란 중독자의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나 약물을 깨끗하게 빼내는 과정이다. 과정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한마디로 술 없이 느껴지는 고통에 대한 관찰이다. 저 며칠 동안 알코올 중독 환자는 심한 고통에 몸부림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갈증을 자주 느끼기도 하고 몸이 가렵기도 하며 심한 짜증에 힘껏 욕짓거리를 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벌레들이 몸에 기어오르는 환상에 시달리며 피가 나올 때까지 몸을 긁어대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디톡스 과정은 힘들다. 그러므로 디톡스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감금병원이나 전문 요양원에서 디톡스를 실시해야 한다. 디톡스 과정에서는 상담이고 약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환자가 안전하게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뿐이다. 이 과정은 치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만이 약물 치료, 상담 치료, 그룹 치료 등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몸에서 독을 빼내고 치료를 통해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 더 이상 술이 생각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퇴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퇴원 후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돌아온다. 왜 그럴까? 불치병. 테라피스트인 나는 그렇게 배웠고 또한 현장에서 확인해왔다. 중독에 한번 걸린 사람은 평생 그 중독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이 담배 맛을 잊었겠는가? 술도 마찬가지다. 금주에 성공했다는 건 글자 그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일에 성공했다는 뜻이지. 중독 증세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 우연히 혹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 끄는 것을 다시 입에 댔다가는 그동안의 노력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 너무도 쉽게 끔찍했던 고통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말이다. 사랑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술과 약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 사이에는 놀랍게도 비슷한 점이 많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디톡스 과정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점, 디톡스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전문적인 상담 분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 그룹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점, 거기에 또다시 술이나 약물에 입을 대거나 옛사랑이 찾아오면 예전의 고통을 반복하는 것까지 빼닮았다. 이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의 그것처럼 사랑을 하면서 상처 입고 고통을 겪어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사랑이라는 중독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다. 금주나 금연은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사랑은 고통스럽다 해도 힘들다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처로 인해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게 사랑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와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다시 한번 곰곰이 디톡스에 대해 생각해보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들은 몸에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역시 그 상처를 준 상대를 잇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둘 다 잊히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뿐이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무뎌지는 거죠. 근데 또 얼마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 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저도 못 믿으시겠지만 20대 후반에 한 3년 동안, 만 3년입니다. 만 3년 동안 담배를 안 핀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담배를 또 피게 되긴 했는데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독한 사랑을 어찌하랴. 이런 중독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죄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중독된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이미 2개월간의 디톡스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던가. 제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본격적인 상담과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뻔뻔하게도 그 나쁜 남자가 이렇게 빨리 다시 나타날 줄이야. 아니, 그런 이기적인 바람둥이 남자들은 보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미 상처를 줬던 여자 앞에 당당히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다시 유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제인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뒤 제인은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남자는 다시 떠나고 이렇게 저만 남았습니다. 이미 겪어본 일인데도 힘이 드네요. 나쁜 남자라는 것을 알지만 제 마음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차라리 시도 때도 없이 저려오는 제 심장을 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와 함께 있기만을 원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바보 같죠? 중독이죠, 뭐. 전형적인 중독.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또 그 공격에 너무 쉽게 당하고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게 속상합니다. 사실. 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공부를 해가며 힘들게라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내디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어떤 나중에 닥칠 난관이나 괴로움이나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미리 대비를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제인의 치료는 디톡스 과정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처음 치료를 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훗날 제인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은 막막함이 앞선다. 많은 사람들이 제인처럼 나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 힘들어한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아야 하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 동감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남자일 때는 그 상처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만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에너지가 있는데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나쁜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잊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사랑의 심리학. 이건 좀 학문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각 중간중간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로스적 사랑과 플라토닉 사랑. 에로스적 사랑,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다. 육체적인 성적 만족을 관계의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상대에 대한 육체적 만족감이 줄어들거나 다하면 관계는 멀어진다. 남성들이 주로 이 에로스적 사랑을 많이 한다. 남성들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에 대해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흥 사업만 봐도 주로 남성들을 주 고객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근대까지 있었던 기생 문화부터 현대의 룸사롱 문화, 아직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집장촌들을 비롯 티켓다방, 방석집, 퇴폐한마실소 등등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따지고 보면 그곳에서 남자들을 상대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흥사업이 횡행하는 건데, 그걸 에로스적 사랑만 추구하는 남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건 어폐가 있지 않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곳을 찾는 남자들과 달리 자신의 성적 만족감이나 유흥을 위해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입장을 바꿔 육체적 관계를 탐닉하는 성향이 강한 남자라고 해서 유흥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남자들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자들을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오는 남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맞는 말씀이에요. 맥락도 맞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유도, 원인 이유도 맞고,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욕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록 남자의 문제만도 여자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거대한 괴물과 함께 사는 겁니다. 괴물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괴물을 이기려면 자신이 또 괴물이 돼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고 버젓이 어린아이들에게 음핵 절제 수술과 같은 비인권적인 시술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규정하고 아예 성적 쾌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남성들이 성 문제에서만큼은 여성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대변해준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고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해도 성문화만큼은 여전히 불공평한 게 사실이다. 여성의 성은 억압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성은 자유를 누려왔다. 남자 카사노바는 마초 기질은 다분하나 남성미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 종종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 되지만 여자 카사노바는 그런 말조차 있을 수 없다.
전 좀 달리 생각하긴 합니다. 여자들도 이건 비율의 문제지. 여자들도 비율의 문제랄까? 아무튼 그런 체질의 사람이 있어요. 자, 무엇보다 에로스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여성에게 너무도 불리한 종류의 사랑이다.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나는 그동안 섹스 파트너로만 만나기로 합의하고 관계를 유지했던 커플들을 여럿 봐왔다. 이 커플들의 대다수는 시간이 흘러 막상 헤어질 때가 되면 한결같이 여자 쪽에서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상담 치료를 받으러 온 한 여자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몸정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몸정이 다한 남자는 미련 없이 떠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남은 건 사실 몸정만이 아니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함께했던 시간만큼 마음도 그 남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사랑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일률적인 공식 같은 것을 대입시키기가 무척 힘들다. 사람 개개인의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한 경우와는 반대로 남자가 몸정 때문에 여자를 잊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보고 부담스럽다며 이별을 통보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어떤 특정한 경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나는 다만 확률은 적어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로스적 사랑은 여자에게 더 깊은 사랑의 여운과 상처를 남길 확률이 높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내려오는 남녀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 혹은 집단 무의식이 여성들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남녀관계에서 대체로 수동적인 여자들의 심리가 에로스적 사랑에 쉽게 상처받는 성향에 어느 정도는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가장 최악의 조합은 성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다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황폐해지는 게 다반사다. 그렇겠죠. 자, 플라토닉 사랑. 플라토닉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성적인 욕구가 없거나 절제된 이성과의 사랑을 말한다. 좀 더 깊이 탐구하자면 본래의 의미와는 꽤 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플라토닉 사랑의 정의이다. 우정과 동의시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은데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원래 고대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동성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말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성과의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이다. 남녀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철학이 아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내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관계라는 게 그 본질이 한 끗 차이인 것 같다. 특히 남녀 관계는 더 그렇다. 한순간 그리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남녀 관계다. 자신은 상대를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친한 친구로만 생각해왔는데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든지 드라마의 주요 소재죠. 반대로 항상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등 역시 의 이야기들은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다.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못을 박아도 시간이 흐르면 언제나 친구일 줄 알았던 이성 친구에게 이성으로서 끌리기도 하는 것은 처음에 친구로 관계를 맺을 때부터 이성으로서의
가로 열고 육체적 매력을 포함한 가로 닫고 매력이 어느 정도는 전제된다는 모순 때문일 것이다. 물론 플라토닉 사랑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매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종교의 이름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정신적인 사랑만을 나누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종교나 철학이 있어 혼전순결을 약속하고 실제 지키고 있는 연인 사이가 좋은 예다. 더 확실한 예로는 가톨릭에서 동정을 지키고 함께 의지하고 신을 섬기며 평생 함께 사는 동정 부부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개 상대에 대한 성적 욕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동의하에 욕망을 절제하며 플라토닉 사랑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고 좀 제가 보기엔 좀 황당해 보입니다. 썩 좋아 보이질 않네요. 하지만 이렇게 종교적 가치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보통 남녀 관계에서 육체적 욕망을 지속적으로 절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러는 아주 오래전 맺은 짧은 인연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거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다른 이유로 플라토닉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아마도 현실에서 원하는 성숙한 관계에 대한 정신적 욕구 불만이 플라토닉 사랑을 추구하고 나아가 집착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정신적 욕구는 남성들보다는 대개 여성들에게서 많이 보인다. 하지만 남녀를 떠나 이런 정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누구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신적 욕구 또한 육체적 욕구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자들은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바람을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더 글로리에서 보면 그 연진이 남편이 그 동은이와 바둑을 두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진이가 막 화를 내면서 이거 바람이야!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결국 에로스적 사랑, 플라토닉 사랑 어느 한쪽도 완벽한 사랑은 될 수 없다. 앞에 가톨릭에서 동정을 지키고 함께 의지하고 신을 섬기며 평생 함께 사는 동정 부부들의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분들을 우습게 볼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조 마하가섭,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이조 마하가섭 존자께서 결혼하기 전에 원래는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부인을 만났는데 하필 부인도 마하가섭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잠자리는 갖지 않기로 하고 잠을 잘 때 둘 사이에 꽃을 이렇게 딱 놓고 서로를 절제하며 지내다가 출가를 했다 해서 정각 아란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이런 성 관계는 인간의 발목을 인간이 뭐랄까 더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이상적인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종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사랑이 더 우위에 있거나 낫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나의 확실한 생각이다. 또한 이 점이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본다. 어느 한쪽만 취해서는 완전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사랑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했듯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하는 관계는 위험하지만 서로 성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녀의 관계는 오히려 정신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관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고 자연히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면 부부도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에 치중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노인들의 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와 일방적으로 플라토닉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배우자는 그만큼 외로워질 것이다. 이는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똑같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두 가지가 혼합된 그런 사랑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아끼고 의지하면서 서로 성적인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일이다. 이는 부부지간이 아니더라도 애인을 둔 혹은 이제 사랑을 시작하려는 싱글들에게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다. 요 앞에 책 앞에서도 말했지만 플라토닉이 앞서가고 에로스가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먼저 가고 몸이 마음의 관계가 먼저 가고 몸의 관계가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 본래의 의미에 대한 탐구, 에로스적 사랑과 플라토닉 사랑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철학이 태동한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한 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학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띤 깃발을 내걸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후세계나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의 종교와 철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유교가 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종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철저히 철학으로만 알고 있었던 플라톤의 이론은 의외였다. 플라톤은 인간 본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본디 인간이 있었던 이데아에 이르는 즉 종교에서의 구원에 이르는 방향을 제시했다. 만약 그의 이론이 철학이 아니라 종교를 표방하고 나섰다면 이 이론들이 하나의 종교, 그가 철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못지않은 종교 교리가 되어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라는 완벽한 곳에서 추방당한 존재다. 본래의 인간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인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을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사랑의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육체를 탐하는 에로스적 사랑이고
그 다음 단계는 정신적 사랑이며 세 번째 단계는 그 육체와 정신적인 사랑을 학문에 대한 사랑이나 지혜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움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인간은 다시 완벽한 존재를 자각하고 이를 깨달은 영혼은 그제야 비로소 이데아로 돌아가게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어쩌건 하는 이런 이 얘기는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딱딱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보면 좀 고지식한 면이 있고 교조주의적인 면이 심해서 성인이라고까지는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이 철학자인지 종교 지도자인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저는 썩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와 통하고 또 예수님이 인간에게 강조한 사랑의 경지와도 비슷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걸림돌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의 시작이 에로스적 사랑이라니. 아마도 플라톤이 말한 단계는 인간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 깨달아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 시대에 맞게 비유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사랑이 인간을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고대인이었던 플라톤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솔직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그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지금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의 상처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다 같이 진리의 길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혹은 사랑했다면 그게 어느 쪽이라도 당신은 이미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랑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좋은 말이네요. 그렇고요. 자, 다 읽었습니다. 5장 끝났어요. 5장 끝났고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를 읽었네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책을 읽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정해지긴 했어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족구를 아마 차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